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베가에 사는 고등학생 니콜은 친한 동생 로렌과 함께 캠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놀고 있던 캠핑장은 니콜의 아버지 마이클이 딸을 위해 베가 근처 화이트록에 직접 만들어준 자그마한 캠핑장이었습니다. 니콜의 집으로부터 대략 3km 떨어져 있던 이 캠핑장을 두 소녀는 마음에 들었는지 자주 오갔습니다. 마이클 역시 가끔 캠핑장에 놀러 갔지만 니콜과 로렌만 가는 날에는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그녀들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1997년 10월 5일, 그날도 어김없이 니콜과 로렌은 아침을 먹은 뒤 캠핑장으로 향했고, 점심이 좀 지나 마이클은 그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에는 젤라젤랏에 있는 남자친구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놀러 갈 거라고 말했던 니콜. 마이클은 자신이 데려다 준다고 말했지만 니콜은 로렌과 함께 걸어갈 거라며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했죠. 그것이 아버지와 딸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니콜과 로렌은 사라진 것입니다. 다음 날이 돼도 니콜로부터 연락이 없자 마이클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니콜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행방을 물었지만 돌아온 말은 어제 그녀가 자신의 집에 오지 않았다는 절망적인 대답뿐이었죠. 마이클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우선 니콜 남자친구의 주장이 사실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캠핑장에서 남자친구의 집까지 걸어갔을 그녀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동원돼 그녀들이 이동했을 경로를 따라 움직이며 흔적을 찾기 위해 힘썼고, 결국 그들은 한 도로 인근에서 로렌의 옷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옷에 남아있는 흔적으로 보아 짐승의 짓이 아닌 사람의 범행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근처에서 로렌과 니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혈흔 자국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죠. 10월 9일에 로렌과 니콜의 가족들은 딸의 무사 귀환을 바란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 갈 무렵까지 경찰은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들이 이동했을 도로 인근에 사는 노동자가 분홍색 작은 텔레비전을 얼마 전 주었다는 제보를 했지만 당시 이것이 사건과 연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들이 길을 가던 도중에 히치하이크를 했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이를 중심으로 목격자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이 역시 별다른 소득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린제이라는 자동차 절도범을 체포하면서 그에게 자백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그녀들을 죽였다는 자백을 말이죠. 10월 25일에 캔버라에서 도난당한 차를 발견해 내부를 살펴보던 경찰이 발견한 것은 베가 지역의 지도와 린제이의 소지품이었습니다. 야스에 살며 그저 단순 절도범이었던 그가 왜 차로 3시간이 넘는 거리인 베가까지 다녀왔을까? 경찰은 그를 체포해 언제 베가에 갔는지 물었고, 그는 10월 5일에 레슬리라는 친구와 다녀왔다고 진술했습니다. 10월 5일은 니콜과 로렌이 사라진 날이었죠. 무언가 있다고 느낀 경찰은 곧바로 레슬리를 소환해 그날 둘의 행적을 따로 신문하며 비교 확인했습니다. 처음 둘은 그날 베가에서 열린 축제에 갔고 야스로 돌아와 캔버라에 방문한 뒤 시드니로 갔다는 주장을 똑같이 펼쳤습니다. 혹여 니콜과 로렌이라는 소녀를 보았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들은 그녀들의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접했을 뿐 실제로 본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이 경찰은 저번에 제보가 들어왔던 작은 분홍색 텔레비전이 레슬리가 지인에게 빚대신 받아온 물건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알려주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레슬리와는 달리 린제이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결국 11월 12일에 린제이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니콜과 로렌을 유기한 장소로 경찰들을 안내했습니다. 린제이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호주로 이주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레슬리와 야스에 살았는데 경계선 지능이었던 린제이를 레슬리는 자주 이용했다고 합니다. 레슬리는 어렸을 때 지인들이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막 나가는 인생을 살았던 남성이었습니다. 하도 사고를 쳐 어린 시절 대부분을 소년원에서 보냈던 그는 커서도 변하지 않았고 1997년 9월에 딸에 대한 성범죄 관련 의혹으로 체포됐던 인물이기도 했죠. 사기, 절도, 성범죄 등을 포함 146개의 전과를 갖고 있던 레슬리. 보석으로 풀려나고 3주 뒤인 10월 5일 저녁, 레슬리는 린제이와 함께 어느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남자친구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던 니콜과 로렌이었죠. 니콜에게 말을 걸었던 레슬리는 가는 방향이 같다며 태워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남자친구의 집까지 걸어가는 것이 힘들었던 니콜은 레슬리의 제안에 응했고
그녀들은 그렇게 차의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 있는 작은 텔레비전 때문에 두 명이 앉기 힘들어하자 곧바로 그것을 떼어내 도로에 버렸던 레슬리. 이것이 훗날 그들의 발목을 잡을 줄은 당시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니콜이 남자친구의 집 위치를 알려주었지만 레슬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낀 니콜과 로렌은 뒷좌석의 문을 열려고 했지만 그녀들이 타고 있던 차는 안에서는 열지 못하게 개조된 차였습니다. 게다가 창문도 고정돼 밖으로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들이 알아차렸을 땐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당황해하는 그녀들을 보며 레슬리는 흉기를 꺼내 위협했고 도로 인근에 있는 쓰레기장에서 그녀들을 겁탈했습니다. 린제이는 범행을 거부했지만 레슬리의 거듭되는 강요와 협박에 그 역시 범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그들은 도로를 돌아다니며 그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장소는 뉴사우스 웨일스 국경 바로 남쪽에 위치한 울창한 숲. 숲 안쪽에 있는 게을로 간 레슬리는 니콜과 로렌에게 몸을 씻으라 말했습니다. 그녀들의 몸에 남은 자신들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러한 지시를 내렸던 레슬리. 레슬리는 밧줄로 그녀들을 묶은 뒤 린제이에게 풀어주면 자신들이 체포될 것이니 그녀들을 익사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린제이는 혼자 하는 것은 불공평하니 각자 한 명씩 맞자고 주장했지만 이어지는 레슬리의 협박에 그는 홀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들의 몸부림 때문에 무릎이 물에 젖은 것이 화가 나 갖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던 린제이. 모든 것을 끝낸 뒤 차로 돌아온 린제이에게 레슬리는 악마를 보았어?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적한 장소로 이동해 범행에 사용된 옷가지와 밧줄을 태워 증거를 없앴고 호수에 흉기를 버린 뒤 10월 8일에 레슬리의 동생이 사는 시드니로 도주했습니다. 혹여 몰라 서로 말을 맞추어 감추려 했던 그들의 범죄는 결국 린제이가 자백하며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린제이와는 다르게 처음 레슬리는 모든 범행을 부인했지만 로렌의 옷에서 발견된 그의 정액 때문에 결국 그의 거짓말은 곧바로 탄로났죠. 재판 때에 선 레슬리는 자신이 직접 그녀들을 죽이지 않았다며 실질적 범행을 저지른 것은 린제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범행의 주범은 레슬리이며 경계선 지능을 가진 린제이를 그가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범행을 지시한 레슬리에게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을, 살인을 저지른 린제이에게는 35년 후 가석방 신청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된 날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그들에게 지옥에서 썩길 바란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당시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레슬리가 이러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이 뒤로 보석에 관한 법률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레슬리는 1992년에 멜버른에서 여학생을 살해했던 것이 밝혀지며 28년의 징역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던 레슬리와 아무리 이용당했다고 하지만 살인을 저질렀던 린제이. 유가족들의 말처럼 그들이 지옥에서 썩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